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쓸공언니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글로벌 경제 감각을 관리해드리는 정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금쌤입니다. 네, 아유 덥죠. 네, 많이 덥습니다. 네, 아유 더운데 또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려요. 네. 네, 오늘은 사라지고 있는 제조업 일자리에 관한 기사가 있어서 함께 읽어볼게요. The Economist 2025년 6월 14일자 기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 일자리가 감소하는 추세죠. 네. 물론 개발도상국에서는 여전히 제조 활동이 활발하지만 네. 선진국에서 제조업 일자리 감소가 특히 심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특히나 미국에서 제조업 일자리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한 목소리로 미국에는 공장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해요. 이 트럼프의 말에 따르면 외국 지도자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고 외국 사기꾼들이 우리의 공장을 약탈했다. 그리고 외국 수탈자들이 한때 아름다웠던 아메리칸 드림을 망가뜨렸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관세를 강화해서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부흥시키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네, 이 트럼프의 무역 고문인 피터 나바로는 관세가 반쯤 비어있는 모든 공장을 다시 가득 채울 수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상무장관 하월 루트닉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작은 나사를 조여 아이폰을 만드는 작업을 미국에서 하게 될 것이다 라고도 하죠. 수년 동안 정치인들과 일부 경제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제조업의 장기적인 침체 때문에 임금이 정체되고 일자리가 없어져 텅 빈 마을이 생기고 심지어 약물 오남용 위기까지 왔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2000년대에만 미국은 거의 600만 개의 공장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과거 이러한 일자리는 종종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삶을 제공했죠. 이런 제조업 중심의 도시들은 예를 들어 스틸시티, 피츠버그, 세계의 고무수도 애크론 등이 있는데요. 네. 이 도시들에서 제조업은 전체 도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 정치인들이 제조업 일자리를 되돌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놀라운 일은 아니네요. 그런데 과연 진짜로 미국의 제조업을 되돌려 놓으면 일자리도 돌아올까요? 기사에서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아쉽게도 그렇지 않을 것 같다고 하네요. 우리 지난 에피소드 157화 세계 혼란의 원인에서도 말이 나왔었죠. 네. 이 현재 제조업은 과거보다 적은 인력으로 더 많은 것을 생산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조업에서 인력이 예전만큼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네요. 예, 맞죠. 이것은 농업이 겪었던 변화와 매우 비슷합니다. 예전에는 농사를 지으려면 사람이 많이 필요했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일손을 늘리기 위해 자식을 낳을 정도였으니까요. 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농사의 많은 부분을 기계로 처리하고 있잖아요. 그렇네요. 자, 미국의 Fordist era, 즉 포디스트 전성기라는 시절이 있었어요. 네. 이 Fordist 전성기라는 말은 20세기 초반부터 중반까지 미국과 유럽 등에서 산업화와 대량 생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시기를 말하는데요. 네. 이 시기에는 포드 자동차 아시죠? 네. 예, 이 포드의 생산 방식에서 포디스트라는 말이 생겨난 건데요. 이 포드는 최초로 조립 라인과 표준화된 생산 방식을 통해 자동차를 대량으로 저렴하게 생산한 것으로 유명하죠. 이 시기에 경제적 성장과 고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일자리와 중산층에 속하는 생활을 누릴 수 있었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은 포디스트 이라의 일자리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즉 일반인이 쉽게 접근해서 열심히 일하면 중산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던 그런 일자리가 없어졌다는 거죠.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중산층 몰락의 원인과도 연결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 1970년대에는 거의 4분의 1에 달하는 미국 노동자가 제조업에 종사했지만 오늘날에는 10명 중 1명 이하만이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제조업 일자리의 절반 정도는 인사나 마케팅과 같은 지원 역할이나 디자인, 엔지니어링과 같은 전문직에 해당한다고 해요. 실제로 제조 노동에 참여하지 않는 인력들이죠. 미국 노동자 중 실제로 공장 생산 라인에서 일하는 사람은 4%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100명 중에 단 4명 정도만 제조업 공장에서 일한다는 얘기네요. 네. 정말 제조업이 많이 쇠퇴하긴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트렌드는 미국에 국한된 건가요? 아니면 글로벌 트렌드인가요? 네. 기사에 따르면요. 네. 미국만 이렇게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진 것이 아니래요. 독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도 예로 듭니다. 이 독일, 일본, 우리나라는 제조업에서 무역 흑자가 많은 나라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런데 이 세 나라 모두 제조업 고용이 계속 감소해 왔대요. 그리고 중국의 예도 나오는데요. 네. 중국은 2013년부터 2023년까지 2천만 개 이상의 공장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중국은 제조업에 집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나 많은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졌네요. 예, 그렇죠. 네. 2천만이라는 숫자는 미국 전체 제조업 노동력보다도 많은 숫자래요. 대단한데요. 네. 그렇죠. 정말 네. 제조 대국입니다. 놀랐습니다. 예. 이 국제통화기금 IMF는 이런 트렌드를 성공적인 경제 발전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결과라고요? 네. 부유한 나라일수록 자동화로 인해 1인당 생산량이 증가하고요. 네. 사람들은 상품을 소비하는 것에서 서비스를 소비하는 것으로 이동한대요. 그리고 노동집약적인 생산활동은 해외로 이전되죠. 우리나라 역시 예전에는 물건을 소유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지금은 경험을 하는 것을 더 중요시하는 쪽으로 변화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제조업은 해외로 이전했고요. 네. 이런 것들이 모두 성공적 경제 발전의 자연스러운 결과였군요. 네. 그렇다면 미국이 제조업이 해외로 이전되어서 미국 내 제조업이 거의 다 사라진 것인가요? 네, 기사에 따르면요. 네. 다 사라진 건 아니래요. 오. 이 미국의 제조업이 쇠퇴했다고는 하지만 네. 실제로 미국 공장 생산량은 1980년대 초반에 비해 2배 이상 높고요. 네. 일본, 독일, 한국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한다고 해요. 제조 강국 3국을 합쳐도 미국 제조량을 못 따라가는군요. 네. 대국은 대국입니다. 아, 그렇죠. 네. 정말 상상 이상의 스케일. 네네. 그렇게 쇠퇴했다고 하는데 네. 3국을 합쳐도 더 많이 생산한대요. 네. 지금 미국은 제조업을 미국으로 되돌려 놓는 리쇼어링을 통해 1조 2천억 달러의 규모의 네. 상품 무역 적자를 해소하려고 노력 중인데요. 아, 이 리쇼어링조차도 일자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해요. 네. 이 정도 규모의 상품 생산에는 약 6,300억 달러의 부가가치만이 제조업에서 창출되고 나머지는 원자재, 운송 등에서 비롯되기 때문이죠. 이 하버드대 교수 로버트 로렌스란 분이 계산을 해봤대요. 근데 이게 조금 복잡하니까 이해하시면 다행이고 아니면 그냥 아 이렇구나 하면서 흘려 들으시면 돼요. 네. 한 명의 제조업 노동자가 약 23만 달러의 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추정하면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제조업을 다시 불러오는 것이 약 3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중 절반이 공장 현장 일자리라고 해요. 네. 이렇게 해도 제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비율은 겨우 1%포인트 정도만 상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미국에 수입되는 물건들의 평균 20%의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의 평균 수입이 약 3조 달러가 되는데요. 이 추가 비용이 약 600달러가 발생하죠. 즉 일자리 하나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약 20만 달러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듣기만 해서는 계산이 상당히 복잡한데요. 결론은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 하나를 돌려놓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이야기네요. 예, 맞아요. 네. 이 기사에 따르면 이렇게 많은 비용을 치르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예전만큼 가치 있는 일이 아니래요. 이 70년 전에는 공장들이 근로자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한꺼번에 제공했습니다. 이 꽤 괜찮은 임금, 직장의 안정성, 노동조합의 보호도 있었죠. 그리고 취업하는데 학위도 필요가 없었어요. 게다가 1980년대까지 제조업 노동자들은 다른 분야의 유사한 근로자보다 10% 정도 더 높은 임금을 받아왔고요. 노동 생산성의 증가도 빨랐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공장 현장 노동자의 임금이 서비스업 노동자의 임금보다 낮습니다. 이 제조업 임금 프리미엄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죠. 이 2024년에는 제조업 임금 프리미엄이 1980년대 이후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 교육을 받지 않는 근로자들의 경우 이 프리미엄이 완전히 사라졌고요. 다만 건설 및 교통 분야에서는 여전히 일정 수준의 프리미엄을 누리고 있기는 하대요. 즉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제조업에 취직해서 열심히 일하면 돈을 꽤 많이 벌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가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산업 분야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려워졌습니다. 이 현대의 공장은 엔지니어와 기술자들이 첨단 기술을 사용해 운전합니다. 왜 요새 삼성 반도체 네. 공장 이렇게 자료화면 보여주면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만큼 첨단화돼서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대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1980년대 초반에는 블루칼라 조립工, 기계 조작 및 수리 노동자가 전체 제조업 노동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지만 오늘날에는 이들이 전체의 3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대신 사무직이나 전문직 종사자가 블루칼라 공장 노동자들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예전 미국 공장 근로자만큼 동등한 대우를 받는 다른 직업이 있나요? 네, 기사에서는 네. 미국 공장 근로자와 비슷한 대우를 받는 직업을 현대에서 찾아봤다고 하는데요. 즉 적당한 임금과 노동조합의 보호, 학위가 필요 없는 직업이요. 네. 그 결과는 자동차, 기계, 장비 등을 수리하는 수리공, 보안요원, 그리고 목수, 전기기사, 배관공, 용접공과 같은 숙련된 기술직이라고 합니다. 이 700만 명이 넘는 미국인들이 목수, 전기공, 태양광 패널 설치공 등과 같은 기술 직종에서 일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남성이고 학위가 없다고 해요. 이들의 평균 임금은 시간당 25달러로 꽤 안정적이죠. 노동조합 가입률도 평균 이상이고요. 미국은 지금 인프라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이에 따라 이 분야의 수요도 증가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리 및 유지 보수 작업자, 예를 들면 난방 및 공조 기술자, 통신 설치공을 말하죠. 네. 자, 그리고 기계공으로 일하고 있대요. 이들의 임금은 공장 현장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보다 훨씬 높다고 합니다. 이 긴급 구조 및 보안 직종도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요. 이런 일자리들이 있는데
굳이 제조업 일자리를 왜 늘려야 하는가라는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겠죠?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일자리를 되돌려야 한다라는 주장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난방, 환기, 에어컨 설비 분야를 약자로 HVAC라고 하는데요. 이 분야의 직종은 예전 제조 공장과 달리 컴퍼니 타운이라는 것을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컴퍼니 타운을 만들지 못한다라는 말은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포항, 울산 같은 도시들을 만들지 못한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아, 이 과거의 제조업은 공장으로 도시 전체를 활기차게 만들고 지역 경제를 뒷받침했었지만 지금의 일자리들은 흩어져서 일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컴퍼니 타운을 만들지 못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노동자들에게는 공장의 일자리보다 월급도 높고 자격 요건도 까다롭지 않은 이런 HVAC 직종들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죠. 이 앞으로도 제조업 일자리가 많이 증가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해요. 공식 예상에 따르면 숙련된 기술직과 수리 작업자의 경우 향후 10년 동안 5% 정도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요. 제조업 일자리의 수는 감소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학위가 없는 근로자들이 가장 빠르게 성장할 분야는 의료 지원과 개인 간호로 각각 15%와 6%의 성장률이 기대됩니다. 결국 앞으로도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 더 성장할 것이라는 말이군요. 예, 맞습니다. 아,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다니 로드리 교수는요. 굳이 제조업에만 집착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일자리의 생산성을 높이자고 합니다. 일례로 의료 분야에서 약물 관리나 진단에 인공지능 AI를 도입하는 것이죠. 선진국에서 제조업을 다시 부흥시키는 것보다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집중하자는 얘기군요. 예, 그렇죠. 8세기 후반에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아시죠? 네. 자, 이분이 농업이 국가의 기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농업을 국가부의 가장 숭고한 원천으로 본 프랑스의 피지오크라트, 우리말로 생산력 론자들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의 영향을 받아 토머스 제퍼슨은 땅을 일구는 일이 자유와 풍요로 가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우리나라의 농자 천하지 대본 갑자기 그 말이 생각나네요. 자, 그런데 20세기에 접어들면서 공장의 일자리는 이 농업의 상징적인 역할을 이어받았죠. 하지만 농업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중심 산업에서 물러났듯이 20세기 경제의 중심이었던 제조업도 그 자리를 다른 분야에 내어주고 있습니다. 이 다른 분야는 서비스업이 되겠죠. 네. 이 현재 미국 노동 계급은 제조업이 아닌 HVAC와 같은 곳에 몰리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죠. 맞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앞으로 선진국들의 일자리가 어떻게 변화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네. 수고님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한 주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보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랄게요. 다 같이 수고합시다.